안녕하세요. 좀 더 높은가?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임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자석을 예약해 준 거고요. 개혁신당의 대표와 지도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홍천, 이원욱 의원 등 원칙과 상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탈당 이후에 전국의 지방의원 중에서 1호 탈당한 지방의원이 있었습니다. 시의원, 화성 시의원인데 전성균 시의원, 90년생입니다. 개혁신당의 대표 최고위원 선출의 선거에 도전을 하면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잘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성균 시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리셋 코리아 화성시의원 전성균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바다를 자유롭게 노늘던 젊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썰물과 함께 바다로 나가려던 물고기는 아차 싶었습니다. 커다란 뚝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다음 밀물 때 물고기는 바다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뚝 너머로 오지 않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염전 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염도가 높아집니다. 하루하루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갑니다. 이 염전에 갇힌 물고기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거센 파도가 몰아치거나 뚝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젊은 물고기는 결심합니다. 뚝을 넘자. 민주당 시절 저는 염전에 갇힌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조선 후기가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정당에서 가치는 사라지고 줄서기와 충성 경쟁만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세월호 참사 때의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숨이 점점 막혀갑니다. 민주당에 갇힌 저는 염전에 갇힌 물고기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조홍천 의원님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인구 구조상 86세대가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은 점점 늙어가고 사라져갑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물고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윤석열 정부, 구성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제가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혁신당으로 민주당 지방의원 1호 탈당, 저출산, 인구 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사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저 전성균이 아닙니다. 2030 세대, 지방도시,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말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손 놓고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정책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현재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파만 흔들어대면 이기는 선거, 민주당이 압승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저성장 늪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생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유럽에 잃어버린 13년, 대한민국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흔들어야 할 정치가 멈췄습니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출산 문제 하나만 말해봅시다.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 참여정부 때,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계 출산율 0.65,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능의 정치, 후대를 죽이는 정치입니다. 이 책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원 탄핵감입니다. 20년 동안 거대 정당의 여야가 바뀌었을 뿐 크게 보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단, 혐오 정치만 깊어졌고 거대 정당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실험이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면 이분들에겐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뚝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리셋 코리아 개혁신당이 해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당면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십정쟁이 아닌 실질적 문제를 말하는 정당, 입으로만 말하고 가십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종식시키겠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치부를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말장난 잘하는 정당이 아닌 문제 해결이 뛰어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개혁신당은 그래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수권 정당으로 개혁신당이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각 지방정부에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신당이 성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염전에 갇힌 말라가는 국민들이 살아남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흐름이 강물이 되어 기득권의 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미래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혁신당의 지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시스템은 고성장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 선진국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을 저성장 시대로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리셋 코리아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많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대한민국을 염전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가두고 말려 죽이는 것은 무능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힘을 모아 뚝을 넘고 힘을 모아 뚝을 파괴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분권형 정당입니다. 제왕적 당대표는 그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고 극대화만 남긴다는 것을 이미 거대 양당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을 정당 기반에 맞게 지방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권한을 시도당에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실질적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고 당원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검증 권한을 시도당에 위임하여 시도당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권형 정당은 자치분권을 지향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정부의 역량,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능력 중심의 정의화, 다당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청년 할당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고 경쟁력을 갖춘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묵후 형태의 강의를 개설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혁신당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식 교육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혁신당 연구원을 만들어 중앙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부속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근본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미래 연구의 메카, 실질적 싱크탱크를 키워내겠습니다. 지방선거 2위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 4인 중대 선거구제를 구현해내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연금 개혁, 복지 시스템, 규제 시스템 등을 리셋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고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현재에 맞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맞게 재설계하여 리셋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현 세대보다 더 희망찬 미래 세대가 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좁은 염전에 가둬두지 않겠습니다. 염전주만 배불리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뚝을 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수권정당이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 되어 뚝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넓은 바다로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가슴 장화 신고 급류에 들어가라는 사단장의 말이 의견입니까? 사망한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고 급류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억지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도 수사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가 새빨간 거짓임이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수색 방법, 착용 장비까지 지시하고도 의견 제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임 전 사단장의 모습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런 비겁한 지휘관들을 믿고 청년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추악한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증거가 계속 쌓여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비겁한 상관들을 감쌀 셈입니까? 국민의 속을 얼마나 더 골마 터지게 만들 심산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과 그 뒤에 있는 검은 커넥션을 밝혀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입니까? 총선 민의로 부족했습니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의와 민심에 귀 기울여 특검 수용을 결단하십시오. 물가 관리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힙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입니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입니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 노름은 참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수처에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소환한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대통령실과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메신저로 대통령실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의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라지만 유 관리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정하면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최상병 사망의 실체를 가장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강조하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된다던 지론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고 있어서 공수처장은 2달 넘게 공석인 상태입니다. 수장이 없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은 최상병 특검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이 이 시점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최상병의 죽음의 심각성을 모르겠다는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또 사망, 공무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25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남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들의 부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3,000명이 넘습니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전연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 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입니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당장 전환해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당선자 황정아입니다. 네.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거짓 진술까지 하며 지키려는 수사 외압 윗선은 누구입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와 누가, 언제, 어떻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회수할 것인지 1차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군 검찰단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회수했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국회 진술이 정면으로 부정된 것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 거짓 진술까지 하며 감싸는 수사 외압 윗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가안보실이 움직이자 국방부는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상황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가 수사 자료를 회수한 당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을 우연이라 여길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해가며 버티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검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만 계속 커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바꾸라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한 건 시작하겠습니다. 기어코 해병대원 특검 불가론 띄운 국민의힘, 국민을 얼마나 더 무시할 셈입니까?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단일 대우 유지에 나섰다는 보도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심지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께 혹독하게 심판받고도 민의를 거부하겠다니 용감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사망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사건 책임자 엄벌과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국민적 평가를 받자는 말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순직 해병의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작정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 도주대사 임명, 임성근 전 사단장의 황제 연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위증 의혹 등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들은 특검법을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한 해병의 죽음을 모욕한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셈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고쳐 쓸 수는 있는 당임을 국민께 입증하고 싶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 개혁신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합니다. 젊음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움은 저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른 발상, 다른 태도, 완전히 다른 정치로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판을 흔들고 정치의 문법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이기인 또 다른 새로움으로 지긋지긋한 여의도 정치와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젊음을 전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상도 못할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구린 건 구리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값하는 당대표 되겠습니다.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과 함께 저 이기인이 80년대생 40대 기술원의 전면에 서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동탄에서 동고동락하며 이준석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진 선거운동에도 꼭두 새벽에도 모여서 우리 개혁신당이 부족했던 부분, 그래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더 정교하고 절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국에 우리의 용기와 포부를 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아낌없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당대표 이기인이 꿈꾸는 개혁신당은 우리가 산 넘고 물 건너 이 개혁신당에 모인 이유를 증명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윤핵관들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는 과분한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의 린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용기 내주신 것처럼 하늘 아래 부끄럼 없고 어떠한 위협과 탄압에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당대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젊음이 가진 몇 안 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력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신당, 전투적인 당원 모집을 통해서 적어도 20만 당원이 넘실대는 개혁신당,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보수의 재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를 자처하지만 더 이상 진보가 아닙니다. 수도권 엘리트 중심의 귀족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자임하지만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품격이 없는 보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바로 자유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을 사랑했던, 보통 사람과 서민을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 두 생각은 분명히 공존 가능한 길일 것입니다.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와 함께하는 자유의 전선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 거대 야당의 철옹성을 허물고 국민의힘의 지분과 석가래를 뽑아서 당당히 천하삼분지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안티페미니즘 정당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일말의 주저없이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말입니다.
불공정에 맞서고 공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국민을 함부로 가르치려 드는 이들과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지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누군가 국민 세금을 받아서 부당한 이념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뿌리 뽑겠습니다. 주권자의 피 같은 세금이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이기인 당대표가 되어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동탄에서 만든 기적 전국에서 이루겠습니다. 3% 지지율을 받던 제3당으로 출마해서 무려 3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동탄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사장을 전전하며 함께 막노동을 했던 아버지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무엇보다 일주일 전 태어난 제 아이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개혁신당, 이기는 당대표, 이기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년간 차량으로 손주의 등하굣길을 함께했던 할머님께 찾아온 일입니다.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하면서 폭주한 끝에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그 결과 12살 도연이는 숨지고 할머님도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도연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도연이네 가족에게는 가혹한 시련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주를 잃은 도연이 할머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님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조물입니다. 사고의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인의 유족은 외롭게 하지만 끈질기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직접 사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왔고, 음향 분석 감정, 사고 기록 장치 EDR 신뢰성 감정도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인 4월 19일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에서의 주행 재연 시험 감정도 마쳤습니다. 이번 사고와 재판 경과들을 포함하여 포기하지 않고 진실에 다가서려는 도연인의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소비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그것도 자본과 제조물에 대한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만 합니다. 도연인의 가족은 물론 여러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연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강릉 사고와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결코 가볍게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저를 비롯한 4분의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5월 이후에는 이 법안들도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1대 국회였지만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부디 도연인의 가족의 명예와 우리 공동체의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법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춘천천안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밖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는 라인을 삼키려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나 주제를 가지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영, 당선인 이혜민 겸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에라도 민심을 받들어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외교 분야마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치적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을 삼키려 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총리의 발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제강점기가 끝장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축사로는 몹시 부적절합니다. 미래지향, 가치연대 등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과거사 얘기는 그만하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이익은 우리 거, 당신들이 이익을 공유해야겠다니 당신들 이익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업체인 메신저 앱 라인에 대한 2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분 매각 행정지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꾸준히 줄여 딱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안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행정지도 자체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지분 변경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먼저 컵에 물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우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반컵을 마셔버리고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 우물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교과서에 실어도 형식적인 항의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 지분 팔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일 굴종 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입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겠다면 당장 국가안보실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일본의 맹목적 선의를 기대하면서 우리 역사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까지 갖다 바칠 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시가총액 25조에 달하는 영리 기업 라인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한국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다 넘기고 나면 그때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일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기만 할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하십시오. 국가안보실의 굴종 외교 주역들을 경질하십시오.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국민들은 3개월도 너무 길다고 하실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민. 혹시 지금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동시에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겨레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입니다. 이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6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을 겁니다.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H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저 누군가 입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지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이 혐의를 포함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할 특검법을 의식해 신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결론을 내린다고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제정신인가? 용산 대통령실의 도를 넘는 충성심이 눈물겹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는다면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어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호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랐던 미국으로서는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상을 받기 바라거나 혹은 영향을 끼치려 할 수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우겨도 그 본질은 대일 굴종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정상화됐다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강제성은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이런 내용이 실린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정 방향을 바꾸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님, 어쩌면 올가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아첨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 이미 친윤 관변단체들을 동원해서 노벨상 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적임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당 강성입니다. 또다시 거부권 운운인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이완 차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25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인가? 4월 10일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을 앞장세워 검찰 독재를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수많은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희생으로 전진해온 한국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은 세계 민주화 운동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싸웠고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이 흘린 피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을 뿐 그 외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를 위한 소중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한 발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국가보훈부와 이완 차관은 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 책임이 크다느니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느니 민원을 제기하는 등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느니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훈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불인정 논란 등 국가보훈부라기보다는 친일파 보훈부에 가까운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훈부다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식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보훈부 이완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민생과 소통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불통과 오만의 상징인 거부권을 휘두를 경우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탄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매우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역주행을 지금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을 가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위원장인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당의 의원님들입니다. 먼저 우리 남인순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안이 찬반 토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만 있으면 한 1시간 안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폭주와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를 국민들께서 선거로 심판하신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의 사회복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 사회서비스원 또 폐지하는 조례를 숫자의 힘만 믿고 지금 통과를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TBS 폐지 조례도 통과가 된 바 있고 올해 5월 달이 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 탄압, 사회복지 탄압,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 인권도 탄압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인순 국회의원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원에서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다고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방금 본회의에서 또 국민의힘 다수로 해서 처리가 됐다고 하니 정말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과 또 장애인, 영유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여러 가지 논의와 또 예산을 배치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해와서 좋은 돌봄을 제공을 해왔었는데 이런 서울 시민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정말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규탄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좋은 돌봄을 받아왔고 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 이용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제공을 해왔고 또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공공 돌봄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공공성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이거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지금
폐지 조례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 또 앞으로 장애인 탈시설 폐지 조례안, 그리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조례안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독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을 강하게 저희가 규탄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이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또 서울 시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강력 저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 폐지 조례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회는 다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서비스 서사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코로나 시기 긴급 돌봄 운영 등 공공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또한 공공돌봄의 수익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진다면 서비스 품질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의 사각지대는 더 많아질 것이고, 종사자의 처우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서울시 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조례안과 서사원 지원 폐지 조례안, 장애인 탈시설 폐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예산삭감 후 폐지 조례안 통과라는 도식에 따라 반복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횡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파트너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현안 당사자, 서울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단독으로 자행되는 폭주가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도 없고 토론도 없고 협치도 없는 서울시의회가 과연 서울 시민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가 비단 무책임하고 불통하는 대통령만을 향해 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통하고 독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회 이상입니다. 예,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지금 본회의 토론 중이기 때문에 아마 표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표결이 돼서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면 서울시 교육청과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인권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오세훈 시장이 과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분명히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천만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